안녕하십니까. 자, 경제학 원론 4주차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4주차 1교시를 만들어 가지고 다 유튜브에 올려 가지고 링크해서 이미 아이클래스에다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음이 안 나와요. 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음이 안 나와 가지고 다 이제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83분짜리인가 됐는데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일도 생기네요.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4장 보시겠습니다. 4장에서는 제목에 기업의 생산 기술과 또 생산 비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두 가지를 갖다 이어서 보고 또 기업의 합리적 생산, 어떻게 하면 기업이 일정한 생산량을 최소 비용으로 생산할 것인가, 또 일정한 생산비가 주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생산비로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생산량을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 생산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합리적 소비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는 소득이 주어졌죠. 소득하고 XY 두 재와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소비자가 어떻게 소비를 해야만 효용을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다뤘습니다. 여기서도 접근 방법은 같은데,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 이용해 가지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행위를 공부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극대화할 것인가, 합리적 생산입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비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극대화할 것인가, 또 일정한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생산할 것인가, 이 원리를 갖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등량선이라고 하는 무차별 곡선에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등량선하고 또 예산선에 대비되는 개념 해가지고 등비용선 이용해가지고 기업의 합리적 생산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생산하고 비용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생산을 하면 그 결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과 비용은 동전의 앞뒷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면 생산함수하고 비용함수 간의 관계도 한 번 더 또 정리해보고 지나갈 것입니다. 4장에서 논의할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 요소 투입과, 생산 요소를 투입하면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산출입니다. 영어로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투입, 산출 분석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 투입, 산출 분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소를 투입해 가지고 생산물을 생산할 때 그 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죠. 관계. 그 기술적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건데, 투입과 산출 간의 기술적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생산 함수입니다. 그래서 1교시에서 이번에 생산 함수에 대해서 정리해 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비용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이제 그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2교시에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주어진 기술적인 여건도 주어졌고 생산 요소 가격도 주어졌을 때 생산량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생산량을 생산하려면 비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로 해야죠. 그 생산량과 최소 비용 간의 관계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또 예컨대 이제 장기로 가면 모든 생산 요소가 다 가변적인데 장기에 생산량과 최소 비용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두 가지 주제는 2교시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바로 생산 함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생산을 담당하는 것은 누굽니까?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먼저 기업에 대한 언급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거래비용학파라고 해서 나와 있죠. 왜 기업이냐 이렇게 제목 붙여놓고 거래비용학파. 그래서 가로해놓고 신제도학파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제도학파는 미국에서 발전한 경제학입니다. 원래 경제학은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 여러 나라 퍼지게 됐는데 영국 중심이에요. 케인즈도 영국 사람이고 애덤 스미스도 영국 사람이고, 그런 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서 미국에서 꽃을 피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을 제도학파라고 해가지고 원래 전통적인 고전학파나 신고전학파하고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학파를 이은 게 신제도학파인데 굳이 이걸 언급하고 있는 크게 신경 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언급한 이유가 이 거래비용학파에 속하는 올리버 윌리엄슨이 있습니다. 올리버 윌리엄슨이 근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 비용 이론이라는 걸 제시해가지고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거래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죠?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 되는 거죠.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죠. 그리고 나서 상대방하고 거래 조건을 갖다 협상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게 바로 일반적인 시장 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거래에서는 거래 상대방을 찾은 다음에 그 상대방하고 거래 조건을 협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하고 만약에 거래 상대방들이 기업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경제활동을 기업 내부적으로 내부화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부화한다고 그래요. 인터널라이제이션, 내부화한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갖다가 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부화하는 것이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가 거래 비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거래 비용 학파라고 하고 또 올리버 윌리엄슨의 그 이론을 갖다가 거래 비용 이론이라고 그래요. 거래 비용 이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거래 비용입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경제활동을 내부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생산 이론에서 생산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의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실 내용은 이게 이제 핵심되는 내용이죠. 제목에 생산 기술과 생산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산 함수라고 했는데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요 함수가 있었죠.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있었죠. 또 지난 시간에 본 게 뭐예요? 효용 함수가 있었죠. 효용 함수는 뭐에서 결정되는 거죠? 소비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X, Y 두 재화를 소비한다고 하면 소비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선 생산 함수인데 그러면 생산 함수라고 하는 게 생산량과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투입물 간의 기술적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생산 요소 개념이 제시가 됩니다. 생산 요소라고 해서 팩터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투입 요소예요. 투입되는 거. 그래서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모든 것을 갖다가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특히 신고전압화 경제학에서는 생산의 3요소다 해가지고 생산의 3요소를 노동, 그리고 자본, 토지 이렇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노동입니다. 노동은 이제 앞으로 영어로 레이버죠. 레이버이기 때문에 이걸 부호로 표시할 때는 L로 표시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또 N으로 표시한 책도 있습니다. N으로 표시한 책을 쓴 사람을 제가 우연히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굳이 N으로 쓰냐? 그랬더니 노동, N-O-D-O-N-G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걸 다 물어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봤는데 뭐 부호야 약속이죠. 책을 쓴 저자하고 읽는 독자 간에 이렇게 쓰기로 하자 하면 그 약속이니까 상관없습니다만 뭐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노동은 L로 표시를 합니다. 노동은 다 아시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산에 투입되는 인간의 생산 능력, 사람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노동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자본입니다. 자본은 기계라든가 도구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을 다 자본이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 들어와 가지고는 또 인적 자본이라는 또 별도의 개념으로 또 자본을 갖다가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자본은 뭐예요? 실물 자본 또는 물적 자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피지컬 캐피탈이라고 해서 물적 자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은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체화된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들이 있죠. 이걸 지금은 인적 자본 개념으로 파악을 해요. 가지고 1960년대부터 자본을 갖다가 인적 자본을 추가해 가지고 지금은 인적 자본 없이 분석이 안 됩니다. 가지고 인적 자본 개념을 도입하고 이걸 또 발전시킨 학자들이 시카고 대학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인적 자본 이론 개념을 제시한 학자는 커맨딩 하이츠에서 아마 봤을 겁니다. 슐츠라는 학자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슐츠 교수인데 역시 노벨상을 탔죠. 그 뒤에 이어서 이걸 발전시킨 학자가 게리 베이커가 있어가지고 또 별도로 나중에 노벨상을 받았고 지금은 인적 자본도 매우 중요한 생산 요소로 별도로 구분합니다. 노동과는 다른 거예요. 단순한 노동과는 달리 인적 자본, 인간에게 체화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인간에게 체화된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별도로 인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자본은 당연히 뭐죠? 물적 자본 얘기하는 것이죠. 물적 자본은 기계나 도구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생산 요소를 갖다가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은 K로 표시를 합니다. 이걸 왜 K로 표시하냐? 왜냐하면 영어로 자본은 캐피탈이죠. 캐피탈인데 C로 시작하죠. CAPITAL. 근데 자본을 K로 표시를 합니다. 그 이유가 또 뭐냐? 역시 사연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3대 경제학자라고 해서 사진도 같이 나왔었죠. 세 명이 누구죠? 애덤 스미스,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존 메이나드 케인즈, 오른쪽 뒤에 있는 게 누가 있었죠? 칼 마르크스가 있었죠.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상가입니다. 물론. 그래서 과거의 냉전 체제에서는 아주 크게 깊이 인물 중에 하나였던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과학 그중에서 경제학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마르크스는 역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이에요. 그래서 독일어로 된 책 다스 카피탈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본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독일어로 자본이라고 할 때는 카피탈 해가지고 K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에서도 자본을 갖다가 K로 표시해가지고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 학자들이 다 자본은 K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 오마주죠. 마르크스를 갖다가 한 학자로서 마르크스를 갖다가 기리는 이런 의미에서 자본은 다 K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이 있죠. 물론 노동까지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네이처 해가지고 N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네이처라고 해서 함수 안에 표시할 때는 N으로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라고 하는 게 글자 그대로 농업 생산을 위한 토지도 포함되지만 생산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천연자원들, 원료 같은 것들이 있죠. 다 노동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 자연이 준 거예요. 자연이 준 이런 생산 요소. 그래서 토지라고 해서 개념은 그렇게 씁니다만 랜드라고 써요. 어떤 책에서는 아예 네이처라고 씁니다. 그래서 토지도 중요한 생산 요소의 하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세 가지를 갖다 제시해 왔습니다. 노동, 자본, 토지. 그러다가 이제 근래 들어와가지고 경영이라는 생산 요소를 갖다 또 별도로 포함을 시킵니다. 경영, 노동, 자본, 토지, 경영 해가지고 이걸 생산의 4요소라고 합니다. 이 경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노동, 자본, 토지와는 별도로 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 하는 거죠. 노동, 자본, 토지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 그런데 노동을 많이 투입할 것이냐 자본을 많이 투입할 것이냐 의사결정을 해야죠. 누가 하는 겁니까? 경영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이라는 그 요소도 노동, 자본, 토지 못지않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경영이라는 생산 요소를 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말고도 요새는 뭐 생산 요소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요한 게 뭐죠? 데이터 또는 그 데이터에 기반을 둬서 만들어진 정보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지금은 이제 경영학 같은 경우에도 경영 자원이라고 하는데 경영 자원이라고 할 때는 인적 자본, 물적 자본, 토지, 그 다음에 뭐요? 경영은 물론이고 거기다 이제 뭐 자금이나 정보도 포함을 시켜요. 원래 경영에서도 그 정보를 갖다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경영정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죠,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또 다른 투입 요소를 갖다 많이 별도로 세분화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노동, 자본, 토지 거기다 추가한다면 경영, 거기다 오늘날에는 정보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투입 요소 봐주시고요. 자, 이제 투입 요소하고 생산량 간의 관계. 이걸 함수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투입과 생산 요소의 투입 인풋과 생산물의 산출, 아웃풋 간의 관계죠. 이걸 함수 형태로 표시한 것을 생산 함수라고 합니다. 프로덕션 펑션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XJ 생산량입니다. X는 X라고 하는 재화의 생산량인데 X라고 하는 재화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죠? 노동량과 자본량입니다. 노동과 자본량.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X equal function LK로 표시를 합니다. 이게 생산함수의 가장 단순한 형태예요.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X라고 하는 생산량을 얘기했는데 이 생산량은 최대 생산량입니다. 노동 L과 자본 K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의미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항상 최대. 또 만약에 생산비를 얘기한다고 생산비는 최소의 생산비예요. 원래. 자, 뒤에 가서도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생산량이 최대 생산량이기 때문에 일정한 양을 생산함에 있어서 생산비는 최소 비용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그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노동 L하고 자본 K를 투입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이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생산량 X가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X의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소 투입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산량 X를 생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량과 자본량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생산함수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소 투입량은 최소의 요소 투입량, 생산량은 최대 생산량, 그런 개념으로 파악해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경제 원칙 개념과 관련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 생산함수가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 지금 현실과 경제학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투입 요소가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투입 요소 해가지고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는 데이터라기보다는 정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정보. 원래 데이터. 사실 그 데이터는 뭐죠? 팩트 그 자체예요. 자, 데이터가 주어졌다. 이거 가지고는 아무런 의사결정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수집된 다음에 분석, 가공이 되어야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 가공해야만 정보가 되는 거고, 이 정보가 되어야 이것이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러한 정보가 축적되고 체계화된다. 이럴 때 지식이 되는 거예요. knowledge. 그래서 지식경제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식사회 또는 지식경제.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가장 초보적인 그 지식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또 정보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제시해가지고, 더더군다나 이제 근래에 빅데이터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경제라는 말도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좀 더 발전해가지고 첨단화되면 지식 경제가 되는 거죠. 자, 데이터 경제라고 할 때는 데이터가 경제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자원, 뭐예요? 결국 정보입니다. 정보의 기초가 되는 게 데이터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는 이러한 경제. 그래서 근래 들어와가지고 쓰이고 있는 용어죠. 데이터 경제. 그래서 기업의 재화는 물론이고 기업의 재화나 또는 서비스의 생산에 머신러닝이 활용이 돼요. 머신러닝.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활용되고 이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생산에 중요한 투입 요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중요한 투입 자원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도 그렇잖아요. 인공지능도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인간이 만든 지식, 그 지식이 없으면 AI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지식을 학습을 시키고 스스로 또 학습해가지고 역할을 갖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생산 요소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산 요소로서 뭐가 활용되고 있는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입 요소로서 데이터의 특성이 또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비경합제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비경합. 용어가 좀 어렵죠, 한자어가. 그렇죠? 원래 경합이라고 하면 영어로 라이벌이에요. 경합이 있는 재화다. 만약에 어떤 재화인데 경합성이 있다. 우리가 일반 재화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많이 소비하죠. 한 사람이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조금밖에 소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데이터는 어때요? 한 사람이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적게 소비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것들은 특히 이제 우리가 뭐 경영정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활용한다. 이럴 때는 뭐예요? 누구나 동시에 접속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비경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소비량이 증가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비경합성이라고 합니다. non-rivalry. 그리고 비경합성이 있는 재화를 비경합제라고 합니다. 자, 비경합제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근데 공공재 있죠. 공공재, 국방, 치안 이런 것들 공공재인데 비경합성이 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데이터의 경우에는 소유권 대신 소유권보다 중요한 게 접근성이에요. 지금 제가 이 경영정보 시스템 같은 거 얘기했는데 뭐 경영정보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분야에서 정보 시스템이 개발돼 가지고 활용되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많이 보던 거 있죠. 교육정보 시스템, 네이스가 있잖아요.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행정에도 행정정보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게 다 정보 시스템인데 그 정보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해가지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소유권이 아니라 데이터라고 하는 건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소유할 필요가 없죠. 이용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는 접근성이 중요하다.
또 데이터의 경우에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원래 규모에 대한 수익이라고 하는 개념은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장기 생산함수에서 나와요. 그래서 규모 수익 개념 나오는데, 규모 수익 감소의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데이터.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새로운 투입 요소로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산함수를 얘기를 할 때는 생산이론 또 비용이론도 마찬가지인데, 또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단기와 장기 나왔었죠. 우리가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 얘기할 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기간이 있었고, 장기로 갈수록 탄력성이 커진다는 거 얘기했었죠. 물론 수요 공급 이론에서 단기와 장기는 그냥 짧은 기간, 긴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이 쌓여서 긴 기간 된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단기와 장기는 그 개념하고는 달라요. 또 원래 우리가 단기와 장기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또 많습니다. 근데 국가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할 때 자본거래라고 하는데, 자본거래에 단기 자본거래하고 장기 자본거래가 있어요. 그럼 자본거래에서 단기 자본거래, 장기 자본거래라고 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 상환기간이 1년 이내냐 1년 이상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이면 단기 자본거래, 1년 이상이면 장기 자본거래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뒤에 가면 거시경제학이 나오죠. 거시경제학에서도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는 예컨대 단기 경기 변동이 있고, 경기 변동은 단기예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건 단기. 반면에 장기 경제 성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곡선, 아주 유명한 필립스 곡선이 나오는데, 필립스 곡선의 경우에도 단기 필립스 곡선, 장기 필립스 곡선 얘기하는데, 거기서 단기와 장기는 기간이 단기는 한 4, 5년, 장기는 10년 이상, 그런 기간이에요 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단기와 장기는 뭐냐? 그거보다 훨씬 짧습니다. 뭐냐면, 지금 당장 물건이 잘 팔립니다. 요새 히트하는 상품 있나요? 예전에 갑자기 히트하는 상품, 갑자기 그 상품이 히트하기 시작했다. 생산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물건이 엄청 팔리고 있어갖고 주문이 밀렸다. 당장 생산량을 늘려야죠. 그럼 당장 생산량을 늘린다고 했을 때 노동 투입량 증가시키는 거는 가능하죠. 근데 새로 기계를 설치하거나, 지금 당장 물건이 잘 팔려가지고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기계를 새로 설치한다, 설비를 확장한다. 지금 당장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거는. 지금 당장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면 가능한 건 뭐예요? 노동밖에 없죠. 지금까지는 하루 8시간 일했는데 8시간 일하던 걸 갖다가 2시간씩 더 잔업을 합니다. 그러다 4시간씩 잔업을 하고, 그 갖고도 부족하다 그러면 뭐예요? 인원을 더 고용해가지고 2교대로 돌리는 거죠. 노동 투입량은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가 있죠. 짧은 기간에도. 그렇지만 짧은 기간에 기계를 새로 설치하거나 설비를 확장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노동은 수시로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투입량을 수시로 변화시킬 수 있다. 수요가 증가 많이 만들려면 노동 시간 늘려가지고 투입량 변화시킬 수 있죠. 그렇지만 자본은 짧은 시간에는 규모 조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요소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요소의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자본처럼 당장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생산요소, 이런 걸 고정 생산요소라고 하는데, 뭐든지 고정 생산요소가 존재한다. 짧은 기간에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없는 고정 생산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게 단기입니다. 반면에 장기에는 뭐예요? 장기에는 모든 요소의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기간,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생산이론도 그렇고 뒤에 가면 이제 비용이론에서도 나오는데, 단기와 장기 얘기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단기와 장기는 뭘 중심으로 한다? 나와 있죠. 요소 투입량의 변경 가능성에 따라 구분하는 겁니다. 요소의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이에 따라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한다는 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단위 아닙니다. 시간 단위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1년 이내냐 1년 이상이냐 이건 시간 단위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게 투입 요소의 가변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기와 장기를 구분합니다. 투입 요소의 가변성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라고 하는 기간은 뭐예요? 단기라고 하는 기간은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이런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 그럼 단기죠. 그래서 단기에는 보통 자본 투입량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자본 투입량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단기에는 노동의 고용량만 조정할 수 있다. 반면에 장기에는 어때요? 두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다 조정할 수 있죠. 장기에는 기계도 새로 설치할 수 있고 설비도 확장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 기간이 장기입니다. 장기에는 모든 생산 요소가 다 가변 생산 요소가 됩니다. 단기에는 고정 생산 요소가 있는 반면에 가변 생산 요소가 있고 고정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 그럼 뭐예요? 단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기와 장기 구분할 때 단기는 영어로 short run이라고 그래요. short run이라고 해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야 되는 경우엔 S자를 갖다 붙입니다. 근데 뭐 단기 한계 비용은 SMC, 또 단기 평균 비용은 SAC 이런 식으로. 반면에 이제 장기라고 할 때 롱런이에요. 롱런이기 때문에 장기 한계 비용은 LMC, 장기 평균 비용은 LA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해야 되는 경우에는 앞에다가 S자하고 L자 붙여서 구분합니다. 그럼 이제 먼저 여기서 단기 생산함 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에는 공장의 시설 규모, 설비를 확장할 수 없다고 그랬죠. 기계를 새로 설치하거나 해가지고 설비를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간이 단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에는 결국 뭐예요? 자본량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본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본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단기에 자본량이 고정되어 있다면 생산량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죠?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단기 생산함수 해서 X는 X제의 생산량이에요. X는 펑션 L, K인데 K자 위에다 바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K자 위에다 바를 갖다 붙이게 되면 크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본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이게 바로 단기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K 바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한 K 값이 주어져 있다 해가지고 K 한 다음에 여기다가 K0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K0. 이것도 이제 K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기는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K 바라고 해서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K0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K 값이 주어져 있고 변화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단기에는 노동만이 가변적이다 하는 겁니다. 설비는 주어진 설비에서 어떻게 하면 노동 투입량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에 대한 의사결정이 단기 의사결정입니다. 이 단기 생산함수에서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단기 생산함수를 지배하는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얘기를 하려면 먼저 한계 생산이 어떤 개념인가 이걸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라는 개념 알잖아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한계 효용 봤잖아요. 한계 효용, 어떤 재와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한 단위입니다.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할 때 그때 증가되는 총 효용의 증가분이 한계 효용이었죠. 그럼 여기서는 한계 생산은 뭐냐? 뒤에 가면 설명은 나옵니다. 다시. 표도 나와가지고 이제 자세히 볼 건데 일단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보려니까 잠깐 개념을 보고 지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해서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했더니 생산량이 증가했다. 증가하겠죠. 이럴 때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할 때 그때 증가되는 생산량의 증가분, 이게 바로 한계 생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할 때 그때 증가되는 총 생산량의 증가분이 한계 생산이에요. 근데 한계 효용이 체감한 것처럼 한계 생산도 체감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단기입니다. 단기 생산함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어떤 요소의 투입량은 고정시킨다. 뭘 고정시켜요? 자본이죠. 자본량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단기니까. 어떤 요소의 투입량은 고정시키고 다른 가변 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킨다. 뭐죠? 노동의 투입량을 증가시켜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노동의 투입량을 증가시켜 나가니까 총 생산량은 증가하겠죠. 총 생산은 증가하는데 한계 생산은 어떠냐?
물론 한계 생산도 처음에는 증가해요. 증가하다가 일정 한계를 지나면 그때부터 감소합니다. 그리고 한번 감소하기 시작하면 계속 감소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계 생산이 계속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은 모든 생산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특별히 이제 오늘날 우리가 뭐 인터넷 경제 이런 경제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달라요. 우리가 디지털 경제에서는 한계 생산이 체증하는 이런 일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생산을 지배하는 일종의 생산의 자연법칙이에요. 그것도 생산의 자연법칙입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어떤 책 보면 뭐 이유라고 해서 이상한 궤변 써놓은 책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앞에서 봤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한계 효용이 체감하죠. 빵 먹을 때 처음 하나 먹었을 때는 엄청 맛있었고 만족이 크게 증가했는데 배부른 다음에 하나 먹으니까 맛이 없어요.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이유가 뭐죠? 그냥 그런 거죠. 인간이니까. 인간의 위장이 그만큼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거기다 무슨 이유를 대겠어요. 지금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것도 일종의 자연법칙입니다. 모든 생산을 지배하는 하나의 자연법칙이에요. 그냥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예요?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법칙이에요. 생산의 자연법칙인 동시에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험법칙이다 이겁니다. 노동 투입량을 증가시키면 총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한계 생산은 체감한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이 한계 생산이 처음부터 체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체감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체증하다가 체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좀 뒤에 나올 우리가 볼 사례에서는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체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자, 지금 함수를 또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x equal 펑션 lk를 표시했죠. 이것만 딱 보면 이게 뭐란 얘기예요? 단기 생산함수라는 것이죠. 왜? 자본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단기 생산함수다. 그래서 x equal 펑션 lk에서 단기적으로 고정 투입 요소인 자본량은 일정하다는 표시입니다. 바를 갖다 붙였잖아요, 위에다가. 그래서 이때 자본 투입량은 고정된 상태에서 가변 투입 요소인 노동 투입량을 한 단위씩 증가시켜 나가는 거예요. 증가시켜 나갈 때 여러 가지, 자, 여기서 총 생산이 어떻게 될 것이고 총 생산은 어떻게 될 것이고 한계 생산은 어떻게 변화돼 가는가.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 생산 개념도 포함시켜 가지고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명확하게 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먼저 다 눌러놓고 보죠. 먼저 그 기계가 나오는데 저 기계의 경우에는 생산량의 투입량의 변화가 없죠. 다 끝까지 1입니다. 1부터 끝까지 1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노동의 투입인데, 자, 노동의 투입량만 한 단위씩 변화시키는 거예요. 노동의 투입량만, 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노동의 투입량을 11단위까지 증가시킵니다. 이럴 때, 자, 그린카에 총 생산 나와 있습니다. 총 생산은 토탈 프로덕트 해가지고 TP라고 하는 약자 씁니다. 토탈 프로덕트. 자, 총 생산량이 증가하죠. 4에서 9, 15 증가합니다. 당연히 노동 투입량을 증가시키면 총 생산량은 증가하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총 생산량이 29에서 30으로 증가한 다음에는 뭐예요? 더 이상 30에서 30 증가하지 않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총 생산량이 30일 때 아래 30이죠. 여기서 총 생산량이 극대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는 29에서 30으로 증가한 상태고 여기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 9단위를 투입할 때 이럴 때 총생산이 극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총생산이 극대인 점을 지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감소하기도 하죠. 총생산이 감소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장이 넓지 않은데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예요? 오히려 작업 능률이 떨어져가지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생산량은 증가하다가 극대점을 지난 다음에 감소한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이제 중요한 게 한계 생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계 실물 생산이라고 해서 피지컬을 집어넣는데 원래 한계 생산은 실물 생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피지컬을 갖다 집어넣지 않고 마지널 프로덕트라고 대부분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마지널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약자로 MP라고 합니다. 한계 생산은 을의 실물 개념이기 때문에 실물자를 갖다 안 집어넣고 그냥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해가지고 MP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계 생산이 뭐예요?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할 때, 그때 증가되는 총 생산량의 증가분이죠.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은 총 생산량의 증가분 델타 TP 나누기 델타 L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할 때 생산량의 증가분이기 때문에 델타 TP 나누기 델타 L로 표시를 합니다. 총 생산량의 증가분이에요. 노동 투입량이 제로일 때에 비해서 한 단위 더 투입했다. 생산량은 얼마나 증가했죠? 4만큼 증가했죠. 4만큼의 생산량의 증가분. 이게 바로 한계 생산입니다. 자, 노동 한 단위 더 투입하니까 총 생산이 4에서 9로 증가했죠. 5만큼 증가했잖아요. 이게 바로 한계 생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계 생산을 계산하시면 한계 생산은 여기까지 증가합니다. 4, 5, 6까지 증가했죠. 근데 여기까지 증가한 다음에 여기서 한계 생산이 극대점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감소합니다. 5, 4, 3, 2, 1 계속 감소하죠. 물론 이제 우리가 한계 생산은 처음부터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처럼 처음에는 4, 5, 6으로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극대점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계 생산이 계속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총 생산이 극대인 점이에요. 우리가 이 앞에서도 총 효용과 한계 효용 간의 관계에서 봤죠. 총 효용이 극대일 때는 증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로 총 생산이 극대일 때 증가분이 0이죠. 한계 생산은 0이 됩니다. 총 생산이 극대일 때 한계 생산은 0이라는 거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생산이 감소하니까 한계 생산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생산과 평균 생산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계 생산은 총 생산의 감소, 이게 바로 한계 생산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 생산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일단 데이터 가지고 보시게 되면 총 생산은 증가하다가 극대점을 지난 다음에 감소한다. 극대점을 지난 다음에 총 생산이 감소합니다. 그렇지만 0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한계 생산은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들은 예에서는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한계 생산도 극대점을 지난 다음에 계속해서 감소하고 감소할 때는 0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계 생산 개념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앞에서도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했던 것처럼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시작하면 계속 체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속 체감하는 거죠. 이걸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이제 또 한 가지 보셔야 됩니다. 평균 생산 개념이 이제 평균 개념이 처음 나왔는데 평균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익숙하신 개념이죠. 이것도 역시 에버리지 프로덕트 해가지고 AP라고 씁니다. 가지고 이건 TP 나누기 L이에요. 총 생산 나누기 노동량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게 뭐예요? 노동자 한 명당 생산량 얘기하는 거죠. 노동 한 단위당 생산량.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총 생산 TP를 갖다가 노동 투입량 L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L분의 TP 해가지고 평균 생산이 나옵니다. 이것도 당연히 실물 생산이기 때문에 실물자는 생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4가 어떻게 나온 거죠? 4는 4 나누기 1 해가지고 4가 나온 겁니다. 4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9 나누기 2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건 15 나누기 3 해가지고 5가 나온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생산인데 자 평균 생산도 흐름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4.5, 5까지 증가했죠. 여기까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극대가 돼요. 여기서 평균 생산이 극대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평균 생산이 계속 감소하죠. 감소해 갑니다. 이렇게 해갖고 평균 생산 자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극대점을 지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평균 생산이 감소한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확인하시고요. 요걸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그래프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세로축에다가 총 생산량 표시를 합니다. 가로축에다가 노동 투입량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투입량을 증가시키니까 총 생산량은 증가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증가하는데 지금 함수가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 형태죠. 3차 함수 형태. 그러니까 여기 이 B점에 이를 때까지는, 자, B점에 이를 때까지는 어떻게 증가해요? 이렇게 증가해 가죠. 이렇게 증가해 가다가 B점을 지난 다음부터는 곡면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흔히 이런 점을 뭐라고 하나요? 이런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죠.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해서 변곡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곡면이 바뀌는 점이에요. 곡면이 바뀌는 점 해가지고 변곡점. 이 그림에서는 B점이 변곡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변곡점에 이를 때까지는 MP가 증가합니다. 한계 생산이, 여기 이제 파란색 선이 한계 생산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이 평균 생산인데, 원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계라고 하는 개념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한계라고 하는 개념은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한계는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 한계 생산이니까 바로 뭐예요? TP 곡선의 각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화돼 가는가 하는 걸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로부터 우리가 MP 곡선을 갖다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평균은 뭐냐? 평균은 그냥 기울기예요. TP의 기울기. TP의 기울기가 평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화돼 가는가 하는 걸 추적하면 변곡점까지는, 노동 L2에 이르는 변곡점에 이를 때까지는 MP가 증가해요. MP가 증가해 가죠. 증가하다가 변곡점에서 MP가 어떻게 됩니까? 극대가 됩니다. 여기에요. 변곡점에서 MP가 극대가 된다. 그러다가 변곡점을 지난 다음부터는 뭐예요? 한계 생산은 계속 체감하죠. 가지고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영역, 여기서부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은 어디서부터? 변곡점, 총생산 곡선의 변곡점에 대응하는 점을 지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한계 생산이 계속 체감하는 거예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더도 나와 있지만 원점에서 B까지, B가 변곡점이에요. 원점에서부터 B까지는, 자, TP의, 이건 그냥 기울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빠졌어요. 접선이란 말 집어넣으세요. 접선의 기울기. 원점에서부터 B까지는 TP의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한계 생산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예에서 봤지만 한계 생산이 처음부터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본 예에서는 처음에는 한계 생산이 증가합니다. 변곡점에 이를 때까지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한계 생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점을 지난 다음부터, 자, 변곡점을 지난 다음부터 이때부터는 MP가 계속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변곡점을 지난 다음부터는 TP에, 이것도 써주세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TP의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 자,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L2를 지난 다음부터는 한계 생산이 계속 체감하고, 그러다가 뭐예요? 0을 지나서 마이너스까지 가잖아요. 이게 바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지금 한계 생산이 처음부터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든 예에서는 증가하다가 변곡점을 지난 다음부터, 자, 총생산 곡선의 변곡점을 지난 다음부터 계속 감소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MP 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제대로 해놓고, 여기서는 지금 접선이라는 말 빠졌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한계 생산은 델타 TP 나누기 델타 L. 이게 미분값이에요. 미분값. 총생산함수를 갖다가 총생산함수를 노동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한계 생산입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이 증가하는 구간은 노동 투입량 L2까지고, L2에서 증가하다가 L2에서 극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한계 생산이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뭐 감소하는 구간인데 여기까지 뭐 다 표시해 놓은 거죠. 감소하는 구간은 마이너스일 때까지도 다 써요. 마이너스일 때까지 다 연장해야 되는 겁니다. 감소하는 구간. 그래서 한계 생산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다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림인데요. 여기서 이제 평균 생산에 대해서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에서는 평균 생산도 증가하다가 감소했었죠. 근데 평균 생산은 TP의 기울기예요. 그냥
TP의 기울기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점하고 TP 곡선상의 어느 한 점하고 TP 곡선상의 어느 한 점하고 원점을 연결한 선의 기울기예요. 그 원점을 연결한 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요? 점점 기울기가 커지다가 C점에 가면 기울기가 최대가 됩니다. L3까지. 그래서 L3까지는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가 L3에 가면 기울기가 최대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요점에서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이 AP 곡선인데 AP는 계속 증가하다가 여기 L3 가면은 AP가 극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당연히 TP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TP 곡선상의 한 점하고 원점을 연결한 선의 기울기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평균 생산이 점점 감소합니다. 그렇지만 평균 생산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평균 생산은 TP 나누기 L 총 생산량 나누기 노동 투입량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하고 TP 곡선상의 한 점을 연결한 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고 그냥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평균 생산은 총 생산 곡선상에서 C점에 이를 때까지는 평균 생산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그래서 AP는 TP 나누기 L 해가지고 TP 곡선상의 한 점하고 원점을 연결한 선의 기울기다. 그렇게 해서 AP 개념 확인하시고 앞으로 평균 개념은 다 마찬가지예요. 뒤에 가서도 이제 우리가 총 비용이 주어지면 총 비용 곡선이 주어지면 그로부터 뭐예요? 한계 비용 곡선하고 평균 비용 곡선을 도출해야 돼요. 도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평균을 알 때는 뭐예요? 토탈 곡선상의 한 점하고 원점을 연결한 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화돼 가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마지날은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화돼 가는가 이걸 통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다 토탈 곡선이 주어지면 그로부터 뭐예요? 마지날 곡선하고 에버리지 곡선을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노동의 평균 생산 개념도 그래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P가 극대가 되는 거 아까 얘기했죠. L3에서 극대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기울기가 계속해서 감소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C점에서인데요. 자, C점에서 원점을 연결한 선이 있습니다. C점에서 원점을 연결한 선의 기울이 있는데 어때요? C점에서는 C점하고 원점을 연결한 선하고 C점에서 접선이 어때요? 똑같죠? 접선하기 기울기가 똑같아요. C점에서는 C점에서 접선을 갖다 그도 접선이 원점을 지납니다. 그래서 C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하고 원점하고 C점을 연결한 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MP. OC의 기울기는 뭐예요? AP죠. 그러니까 C점에서는 뭐예요? MP와 AP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걸 그래프를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보면 더 재미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C점에서는 AP가 극대이면서 AP와 MP가 같다는 겁니다. AP와 MP가 같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토탈하고 마지널 간의 관계는 두 번이나 봤으니까 이제 확실하시죠. 앞에서 총효용과 한계효용 간의 관계에서도 봤고 좀 전에 총생산과 한계 생산의 관계에서 봤죠. 그래서 토탈이 증가하면 마지널은 0보다 크죠. 토탈이 극대일 때는 마지널이 얼마다? 0이다. 토탈이 감소하면 마지널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역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역도. 마지널이 0보다 크면 토탈은 증가한다. 마지널이 0이면 토탈은 일정하다. 마지널이 마이너스면 토탈은 감소한다는 거. 그래서 토탈하고 마지널 간의 관계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어디에나 다 똑같이 나옵니다. 뒤에 간 비용에서 또 나와요. 이미 효용, 지금 생산, 뒤에 간 비용 또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과 마지널의 관계를 봐주시는데 여기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냐 하면 에버리지하고 마지널 간의 관계예요. 에버리지와 마지널 간의 관계를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AP가 극대일 때 극대라는 것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증가도 감소도 아니잖아요. 그 점에서는. 그 전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는 감소하지만 극대점에서는 뭐예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잖아요.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대이거나 극소일 때 일정하다고 그래요.
자, C점에서 AP는 극대인데, 여기 C'이죠? C'에서 AP는 극대인데, AP하고 MP가 같아요. 근데, 자, 그 왼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봐주세요. 왼쪽. 왼쪽을 보시게 되면, 자, 지금 AP가 증가합니다. AP가 여기까지 증가했죠? AP가 증가한다. AP가 증가할 때 보니까 특징이 뭐냐? AP보다 MP가 더 크다. 이겁니다. AP가 증가할 때는 AP보다 MP가 크다. 그 다음에 AP가 일정할 때, 여기 극대죠? 극대니까 일정합니다. AP가 극대니까는 AP하고 MP는 같다. 그 다음에 AP가 감소할 때, 보니까는 AP보다 MP가 더 작다는 거죠. 이겁니다. 이 관계예요. AP가 증가할 때는 MP가 AP보다 크다. AP가 극대 또는 일정할 때는 AP와 MP가 같다. AP가 감소할 때는 AP가 MP보다 크다. 이겁니다. 이것도 역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역도. 어떻게 여기 성립이 되느냐. 여기에서처럼 L3까지에서처럼 MP가 AP보다 크면은 AP는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AP하고 MP가 같으면 AP가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AP가 MP보다 크면은 AP는 감소합니다. 이게 에버리지하고 마지막 간의 관계예요. 또 원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학점 갖고, 제가 원래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학점 가지고 예를 많이 듭니다. 평균 점수에다가 한 과목이 더 추가돼 가지고 이제 한계 점수가 나왔는데, 이럴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냥 금방 이해하는데 이게 쓸 수가 없어 가지고요, 참.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관계 아셨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제시를 합니다. 사실은 별로 중요시하지는 않지만 아까 봤던 표에서는 나왔죠. 생산의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나올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노동투입량 L3까지 구간하고,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에 L4까지 구간하고 L4 이후의 구간을 갖다 또 나눕니다. 이걸 나눠가지고 생산의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해서 구분을 해요. 근데 근래에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옛날에 굉장히 중요시했던 건데 근래에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과서 이거 말고 다른 책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참고로 생산의 1단계, 2단계, 3단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림은 먼저 생산의 제1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L3까지. L3까지가 제1단계입니다. L3까지가 제1단계. L3에서 L4까지가 제2단계예요. 제2단계.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제3단계는 L4 이후죠. 4 이후. 그래서 생산의 제1단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1단계에서는 지금 TP, MP, AP 모두 증가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틀리죠. MP가 증가합니까? MP는 아니죠. MP는 어떻게 돼 있어요? 1단계에서 MP는 MP가 증가하다가 변곡점에서 극대가 된 다음에 감소하잖아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틀린 겁니다. TP하고 AP는 증가합니다. 자, 생산의 제1단계에서 TP하고 AP는 증가합니다. TP하고 AP는 증가하지만 MP는 증가하다가 극대점을 지난 다음에 감소하는 거예요. 이거 저 슬라이드가 틀렸습니다. 책에는 제대로 나왔습니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생산의 제2단계는 어떤가요? 2단계는 L3에서 L4까지예요. TP 증가합니다. TP 증가하는데 MP하고 AP는 감소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AP하고 MP가 감소하는데 여기서는 AP가 MP보다 크다. 원래 이 말보다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서 MP가 0보다 크다 이거죠. MP는 0보다 크다. 여기에 중요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요게. 그 다음에 생산의 3단계는 L4 이후로 해요. L4 이후인데 어떻게 되나요? TP 감소하고 MP 다 감소하죠. 근데 중요한 건 MP가 뭐예요? 0보다 작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단계마다 그래프를 잘 확인하시면 그 특징 나오니까 그 특징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이럴 때 생산의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 노동 투입량을 어디에서 결정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노동 투입량을 어디에서 결정할 것인가. 지금 여러 구간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결정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럴 때 노동 투입량은 2단계 중에 어느 한 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2단계 중에 어느 한 점에서 결정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이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왜냐면 노동 투입량을 결정할 때는 뭐하고 같이 따져야 돼요? 임금하고 따져야 되는 거죠. 임금하고 같이 계산해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것이지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단지 2단계 중에 어느 한 점이라는 건 알 수 있고, 그렇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3단계 이렇게 해서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아까 봤던 표에서 생산의 제1단계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요거 MP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TP, MP, AP 증가한다고 했는데 MP는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MP는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TP는 증가하고 MP, AP는 감소한다. 근데 MP가 0보다 크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MP가 0보다 크다는 거 얘기했었고요. 이게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3단계입니다. 3단계에서는 MP가 0보다 작다는 게 중요하죠. TP는 감소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봤던 에버리지하고 마지널 간의 관계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에서도 확인했었죠. AP가 증가한다. AP가 증가한다. MP가 AP보다 크다. AP가 일정하다고 그래요. 일정하다는 말은 극대이거나 극소라는 얘기입니다. 극대이거나 극소일 때 일정하다고 하는 건데 AP가 일정할 때는 AP와 MP가 같죠. AP가 감소한다. 이럴 때는 AP가 크다. 근데 중요한 건 역도 성립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역도 성립이 된다. MP가 AP보다 크면은 AP는 증가합니다. MP와 AP가 같으면 AP는 일정합니다. MP가 AP보다 작으면 AP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해서 리버스 역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리지하고 마지널 간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뒤에 가면 또 비용에서 또 나옵니다. 비용에서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의 관계, 또 평균 가변 비용과 한계 비용의 관계 나오는 거예요. 또 어디나 다 똑같은 거 적용되는 게 뭐 여러 가지 케이스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특히 제일 중요한 수치 개념이 토탈과 에버리지 마지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 잘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표적인 샘플 하나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이 그림을. 이 그림 하나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차이점 쉽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보고 또 뒤에 가서 자, 비용은 곡선이 뒤집어져요. 이와는 반대로. 여기는 우위를 향해서 구부러져 있죠. 우위를 향해서 이렇게 뻗어 있지만 뒤에 가서 비용 함수 보게 되면 아래를 향해서 이제 구부러져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엔 장기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단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 것이고, 자, 단기에서 생산을 지배하는 중요한 법칙, 물론 장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중요한 의미였죠. 단기에서는 자본 투입량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장기로 가게 되면 자본량도 변화시킬 수 있죠. 장기에는 시설의 대체, 또 시설의 신설, 확충 다 가능합니다. 기계도 새로 설치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되고 생산 설비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에 시설 규모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생산 능력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규모가 커진다. 자, 규모라는 말도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스케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장기 생산함수에서는 그 규모라는 개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에는 모든 요소의 투입량 변화가 다 가능하죠. 자본량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에는 노동량과 자본량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장기 생산함수입니다. XJ 생산량 X equal function LK. 노동량과 자본량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기간 장기입니다. 이제 장기에서 장기 생산함수를 그래프로 그린 게 여기서 이제 등량선이 나옵니다. 장기 생산함수를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자, 비슷한 그림 이미 보셨죠? 앞에서 뭐예요? 무차별 곡선 보셨죠? 무차별 곡선도 다른 말로 등효용선이라고 한다고 했죠. 등효용선 해가지고 효용함수를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장기 생산함수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제 등생산량 곡선이에요. 등생산량 곡선인데 줄여서 등량 곡선 또는 등량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양이 생산량이고 앞에 있는 등은 뭐예요? 아이소. 등고선 할 때 등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등량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등량선은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동일한 양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두 생산 요소의 배합점을 다 연결한 선이에요. 두 생산 요소의 결합 또는 두 생산 요소의 배합점을 다 연결한 선이에요. 앞에서 봤던 무차별 곡선하고 동일하게 정의가 되잖아요. 무차별 곡선은 뭐라 그랬죠? 동일한 만족을 주는, 소비자에게 똑같은 만족을 주는 두 재화의 배합점을 연결한 선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양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두 생산 요소의 배합점을 연결한 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궤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아예 궤적이라는 말도 그냥 빼놓고 또 그냥 넘어갔네요. 단순한 생산 요소의 결합이 아니라 결합점들을 연결한 선이에요. 생산 요소의 결합의 궤적, 결합점들을 연결한 선,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가로축에다가 노동을 표시를 합니다. L, 세로축에다가 자본을 표시를 해요. K. 그럼 A점에서처럼 노동을 L1, 자본을 K1만큼 배합해도 생산량은 X1. 또 B점에서처럼 L2만큼의 노동과 K2만큼의 자본을 결합해도 생산량은 얼마? Q1, X1. 또 C점에서처럼 L3, K3만큼 배합해도 생산량은 X1입니다. 똑같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노동과 자본의 여러 가지 배합점을 다 연결한 선이 등량선이다. 자, 등량선의 경우에도 이 공간에 무수히 많은 등량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다가 역시 등량선 지도라고 불러요. 앞에선 무차별 지도라고 했죠. 인디퍼런스 맵. 여기선 등량선 지도라고 합니다. 근데 무수히 많은 등량선이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원점에서 멀리 위치한 등량선일수록 더 많은 생산량, 더 높은 생산량을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원점에서 멀리 위치한 등량선일수록 더 높은 생산량을 나타낸다. 그래서 X1보다는 X2가 많죠. 당연히. X2보다는 X3가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등량선상의 모든 점들, 똑같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배합점이라고 했지만 일단 최대한의 생산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그래서 L1의 노동과 K1의 자본을 갖다 배합했을 때 최대한 가능한 생산량이 X1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생산량은 뭐요? 최대한 가능한 생산량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생산함수 봤잖아요. 그래서 X equal function LK 라고 했을 때 X라고 하는 생산량은 뭐예요? 최대 생산량이에요. 최대한의 생산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지 그걸 그래프로 표시했다 뿐이에요. 이거는. 자, 등량선 개념 그렇게 해서 개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징 보셔야 되는데 특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서처럼 우하향한다,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그 다음에 교차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또 여기서 이제 등량선 지도에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생산량을 나타낸다 하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고, 나머지 세 가지 뜻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생산량을 나타내는 등량곡선이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교차하지 않는다는 건데 교차할 수 없죠. 우리가 앞에서는 이행성, 트랜지티비티 해가지고 이행성의 공리에 위반한다. 만약에 교차한다면, 자, 두 개 이상의 무차별 곡선이 교차한다 그러면 선호 서열의 공리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이행성이에요. 근데 그 이행성의 공리를 갖다가 위반하게 됩니다. 등량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등량선이 교차한다면 뭐예요? 똑같은 요소를 투입하고도, 자, 똑같은 양의 요소를 투입하고도 서로 다른 수준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L1만큼의 노동과 K1만큼의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다른 생산량, X1이 아닌 다른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다?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논리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등량선은 교차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차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요소를 투입하고도 서로 다른 양의 다른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죠.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등량선의 두 번째 특징, 우하향합니다. 우하향한다. 앞에서 무차별 곡선 우하향한다는 말은 뭐였죠? X제 대신 Y제를 소비해도 만족에는 차이가 없다. 그 말은 대체가 가능하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서 A점에서 노동을 이만큼 더 투입해요. 노동을 이만큼 더 투입하고 자본량을 이만큼 줄여도 생산량은 똑같이 얼마다? X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본을 줄이고 대신 노동을 더 투입해도 생산량은 똑같다. 이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본 대신 노동을 투입한 거죠. 자본과 노동 간의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노동 대신 자본을 투입해도 되고 자본 대신 노동을 투입해도 되고 생산량은 똑같다 이겁니다. 노동 투입량을 늘리고 이거 늘린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늘린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수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생들이 아마 선생이 하려니까 한 것 같은데 이러네요. 자본 투입량은 줄여서 같은 생산 수준에 도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화형한다. 두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가능하다. 우선은 두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대체가 되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비율로 대체가 됐는가. 앞에서 무차별 곡선에서는 XY 두 제와 간의 대체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대체가 될 것인가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랬죠? 한계 대체율이라고 그랬죠. 한계 대체율. 그래서 앞에서 MRSXY라고 하는 부호로 표시했죠. 한계 대체율. XY 두 제와 간의 한계 대체율. 그래서 MRS 서브 XY. 그리고 이제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MUY분의 MUX하고 같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생산이기 때문에 한계 대체율인데 기술적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한계 기술적 대체율. 그리고 XY제가 아니라 뭐예요? 노동과 자본 간의 한계 기술적 대체율 해가지고 테크니컬을 집어넣어가지고 MRTS라고 쓸 겁니다. MRTS 서브 LK. 그리고 이제 값은 MPK분의 MPL과 같다는 걸 확인할 겁니다. 근데 여기 안 나오고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등량선의 특징인데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거죠. 무차별 곡선도 원점에 대해 볼록했죠. 이 말은 뭐죠? 한계 기술적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요소 간의 대체율이 체감한다. 왜냐면 처음에는 노동 한 단위 더 투입할 때 자본을 이만큼 줄였단 말이에요. 델타 이만큼. 노동 한 단위 더 투입하기 위해서 자본을 이만큼 줄였는데 그 다음에 노동 한 단위 더 투입할 때는 뭐예요? 자본을 요만큼만 줄이면 돼요. 그 다음에 가서는 뭐예요? 요만큼만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델타 K인데 델타 K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바로 한계 기술적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것입니다. 생산 요소 간의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거예요. 등량선의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무차별 곡선의 경우에는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는 한계 기술적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한계 대체율인데 이게 등량선의 기울기죠. 한계 기술 대체율.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할 때 자본은 얼마나 줄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본다. 제가 좀 전에 봤던 그림에서 본다면 이게 델타 L이에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요거는 델타 L. 이게 델타 L. 델타 L. 그럼 세로축의 감소분은 뭐예요? 이게 델타 K가 되는 거죠. 이게. 여기가 델타 K입니다. 그랬을 때 기울기니까 뭐예요? 델타 L분의 델타 K죠. 이게 바로 한계 기술적 대체율이고 이걸 이제 몇 가지 증명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면 이 크기는 MPK분의 MPL과 같습니다. MPK분의 MPL과 같다. 그리고서 MRTS라고 합니다. MRTS 서브 LK 이퀄 MPK분의 MPL과 같다는 거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요. 등량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곡선이니까 어느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죠. 한계 기술적 대체율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계 기술적 대체율이 체감한다고 했는데 체감한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델타 K가 점점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델타 K가 점점 작아진다면 결국 뭐예요? 한 요소의 투입이 감소할수록 상대적 중요성은 커지는 거죠. 상대적 중요성은 커진다. 자, 이렇게 해서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장기 생산함수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장기 생산함수예요. 좀 전에 봤던 등량선도 장기 생산함수예요. 근데 장기 생산함수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장기니까 생산 규모를, 자본 투입을 늘려 가지고 생산 규모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생산 규모를 늘릴 때 생산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생산 규모를 갖다가 2배 늘렸다고 해서 생산량도 2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살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앞에서도 우리가 규모라는 개념 특히 주의하라 그랬죠. 영어로 스케일이라고 하는 규모.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걸 우리가 규모에 대한 수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다가 returns to scale, returns to scale 해가지고 RS라고 합니다. returns to scale 해가지고 RS. 근데 여기서 이제 장기니까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 투입량까지 같이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 동시에 변화했습니다. 변화할 때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예를 들면 노동도 2배, 자본도 2배를 증가시켰어요. 설비도 2배 확장하고 노동도 2배 증가시켰다. 근데 노동과 자본을 갖다가 2배를 증가시켰는데 생산량은 3배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산량은 3배가 증가한다. 이럴 때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한다고 합니다.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이라고 그래요. 자, 노동과 자본량 2배를 증가시켰는데 생산량은 3배가 증가했습니다.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 인크리징이에요. 그래서 약자로 IRS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과 노동의 투입 규모를 갖다가 한 단위 증가시켰는데 생산량은 그보다 더 크게 증가한 거예요. 더 크게. 또 근데 노동량 2배, 자본량 2배를 증가시켰는데 생산량은 1.5배만 증가합니다. 1.5배. 이럴 때는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한다고 그래요. 디크리징. 그래서 DRS라고 합니다. 노동량, 자본량 2배를 증가시켰는데 생산량도 딱 2배가 증가해요. 2배가 증가할 때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이라고 합니다. 콘스턴트예요. 그래서 CRS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3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근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바로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의 경우예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할 때,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규모의 경제.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경제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규모의 경제. 근데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말은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반면에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감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규모의 불경제라고 불러요.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일 때 규모의 경제,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감할 때 규모의 불경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뒤에 가면 또 쓸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개념이 나왔을 때 개념만 명확하게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다. 생산량은 3배가 증가했다.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한다. 규모의 경제가 있다. 또 생산량은 1.5배만 증가했다.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감한다. 규모의 불경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2배가 증가했다. 이럴 때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선 지금 이건 단기 생산함수였죠. 앞에서 봤던 총생산 곡선이에요. 이건 노동량, 가로축은 노동량, 세로축의 생산량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단기 생산함수였죠. 노동 투입량을 증가시킬 때 생산량이 변화해 나가는 거. B'점 요게 나왔는데 이게 변곡점이었죠. 변곡점이었고, 여기까지 한계 생산이 증가하다가 변곡점에서 극대가 된 다음에 한계 생산 감소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표시했지만 자본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단기입니다. 반면에 장기 생산함수는 등량선이죠. 가로축은 노동량, 세로축은 자본량 해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두 생산 요소의 배합점을 다 연결한 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등량선, 장기 생산함수입니다. 등량선. 반면에 이제 단기 생산함수 나와 있죠. 자본 투입량이 불변일 때 단기 생산함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만약에 기술 변화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이것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 관계도 좀 보셔야 됩니다. 기술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뭐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항상 기술 진보가 있죠. 기술이 퇴보한 적은 있나요? 없죠. 얼마나 빠르게 진보하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거지. 한번 이루어진 기술이 없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과학의 발달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자원,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자원이 개발됩니다. 여기다가 사회 제도라든가 환경이 변화합니다. 근데 뭐 사회 환경의 변화 같은 것들은 요새 들어서 지적재산권이 철저하게 보호가 되고 있죠. 옛날에 비하면 지적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니까 기술개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발달, 새로운 자원의 개발, 사회 환경의 변화 이것들 때문에 생산 수준이 변화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기술 변화가 있게 되면 이것은 투입 요소와 생산량 간의 관계를 변화시켜요. 투입 요소와 생산량 간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그 관계 변화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함수 자체를 갖다가 이동시켜요. 관계 변화. 그래서도 관계의 변화라고 했는데 관계의 변화가 뭐냐? 함수 자체를 갖다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뭐 기술 진보가 무엇인 건 다 아시죠? 늘 슈페터가 지적한 것처럼 혁신입니다.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슈페터라고 하는 학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1940년대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를 지낸 분이에요. 슈페터. 근데 이 양반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혁신을 갖다 강조한 분이에요. 혁신이야말로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해가지고 혁신, 이노베이션을 갖다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혁신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늘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 개발, 새로운 자원 개발, 새로운 시장의 개척, 새로운 생산 방식을 확보하는 거. 다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기업가가 기업 활동에 대한 대가로 이윤이 주어지잖아요. 그 이윤이라는 게 바로 혁신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의 창조적 노력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강조한 인물이에요. 엔터프리너십. 그래서 슈페터와 관련된 내용이 혁신, 기업가 정신, 엔터프리너십, 또 창조적 파괴. 이전에 모든 걸 갖다가 다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이것들이 다 슈페터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기술 진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기술 진보가 있게 되면 함수 자체가 상방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단기 함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생산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 자체가 상방 이동해요. 기술 진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전과 똑같은 이거면 또 Q가 아니라 L이죠. L입니다. L. 그러니까 전과 똑같은 노동을 투입하고도 전부 다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기술 진보가 있으니까. 전과 똑같은 노동을 투입하고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이거죠. 반면에 이제 등량선 가지고 기술 진보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땐 등량선이 원점을 향해 이동하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양인데 전부 다 노동과 자본을 적게 투입하고도 똑같은 생산량이지만 전부 다 노동과 자본을 적게 투입하고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 생산함수인 등량곡선을 가지고 기술 진보를 살필 때는 등량곡선이 원점을 향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관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기술 진보의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만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에요. 끊임없이 R&D, 연구 및 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냥 약자로다가 R&D라고 하는 거죠. 그 R&D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걸 강조한 분이 조셉 슈페터. 혁신이야말로 창조적 파괴의 끊임없는 광풍이다. 이걸 하는 기업가의 노력, 이런 걸 추구하는 기업가의 노력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기업가 정신, 엔터프리너십이에요.
또 기술진보라고 하는 게 역사적 필요성의 결과이기도 하죠. 과학이나 기술은 늘 진보하는 거 아니에요. 진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기술진보가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뭐 동그란 바퀴를 생각해낸 거,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가 바퀴예요. 그래서 인간의 100대 발명하면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게 바로 바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필요성의 결과, 필요하니까 만든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기술 진보가 그만큼 생산과 관련해서도 중요하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1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비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생산비. 생산과 비용,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했는데 비용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